오후에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9일 상호 관세를 돌연 90일 유예한 데 이어 이번엔 스마트폰 관세 면제도 하루 만에 번복했습니다. 이렇게 관세 정책 혼선이 반복되면서 세계 최강국 미국을 향한 신뢰마저 무너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요. 트럼프발 관세 드라이브가 세계 경제를 어디로 몰고 갈지, 또 미중 패권 경쟁 시대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일지 잠시 뒤 경제 포커스 코너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책장을 채워드리는 시간이죠. 이다의 북마크. 오늘은 시리즈로 나온 에세이들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애청자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모정과 나누고 싶은 나만 아는 정보가 있다면 문자 보내주세요. 생활 속 꿀팁도 좋고요. 살아가며 깨우친 인생의 지혜도 좋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오늘도 10분을 추첨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릴게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11일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이 내려진 지 일주일 만에 윤 전 대통령이 서초동 사저로 복귀했는데요. 연출 논란이 일기도 했어요. 네, 퇴거도 좀 늦어지기도 했고 그 퇴거하는 과정에서 모습을 드러내고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했잖아요. 그런데 당시 대통령실에서 과잠, 그 대학교 학과 점퍼를 입은 청년들을 앞쪽에 배치했다라는 발언이 나와서 논란입니다. 대학생 포함한 젊은 층이 윤 전 대통령 지지하는 모습을 홍보하려고 대통령실에서 기획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건데요.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는 대학생 모임인 자유대학의 대표 대학생 김준희 씨가 이날 당일에 관저 앞에서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어요. 그러면서 앞쪽에 저희를 배치해 주신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다. 대통령실 쪽에서 저희에게 와달라고 해주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또 또 유튜브 채널 신의 한수 쪽 사람들도 마이크 잡고 이날 발언을 했는데 대통령 측의 요청이기 때문에 50대, 60대, 70대는 죄송하지만 입장이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주변에 20대, 30대 청년들 주민등록증 가져와서 앞쪽으로 빨리 나와주길 바란다. 주변에 얘기해달라. 은근슬쩍 나도 40대라고 하려는 형님들은 그러지 말아라. 신분증 확인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실제로 이들은 그 경찰 펜스로 출입 제한한 관저 정문 앞으로 가서 신분증을 보여주고 펜스를 통과했습니다. 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사저로 돌아가서 주민들에게 했다는 발언도 또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어요. 네, 주민들 만나서 다 이기고 돌아온 거니까 걱정 마라. 뭐 어차피 5년 하나 3년 하나 이런 발언을 한 거예요. 네, 파면으로 퇴장한 대통령으로서 이런 모습은 생경하다라거나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평가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동아일보는 파면 선고에도 비상계엄으로 인한 국민 분열을 자신의 승리로 규정한 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라고 인용했고 한국일보 파면된 윤 관저 떠나면서도 반성 없었다라는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 복귀 후 사흘 뒤에는 첫 외부 활동에 나섰어요. 그 서초동 사저가 주상복합이잖아요. 네. 지하 1층 상가에서 30분 정도 산책하고 이게 오후 2시쯤이었고요. 그리고 오후 5시쯤에도 산책을 했는데 경호팀 대동했고 여기에는 김성훈 경호차장도 동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러모로 앞으로 사저 정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이는 대목들입니다. 네, 오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이 일반인 신분으로 첫 형사 재판정에 섰는데요. 이례적으로 비공개 출석을 허용하고 법정 내 촬영마저 불허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지고 있어요. 네, 오늘 오전 첫 형사재판 공판기 시작됐습니다. 여기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부 지귀현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이고요. 이 417호 대법정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도 재판을 받은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 출석 의무가 있어서 피고인이 직접 출석을 해야 되는
되는데 윤 전 대통령 오전 9시 50분쯤에 들어갔어요. 양복 차림에 빨간색 넥타이 착용하고 법정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 대통령직에서 파면된 지 열흘 만에 첫 재판 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석하는 모습이 비공개예요. 이 자택하고 법원이 5분 거리인데 자택부터 경호 받았고요. 법원은 지하 주차장 통로 통해서 비공개로 출석하도록 조치를 해줬습니다. 언론사가 법정 내부 촬영하거나 그런 것도 허가가 안 돼서 방청도 촬영도 다 없이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전직 대통령들 사례를 봐도 이게 특혜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이명박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다 그 당시에 호송차에서 내려서 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공개됐어요. 지금까지 형사법정에 섰던 전직 대통령이 다 4명인데 모두가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었는데 그것과는 굉장히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법원이 여러 가지 큰 혼란을 예상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조용히 하려는 것도 있겠지만 이 지기현 판사가 이끈 이 재판부 자체가 좀 너무 부담을 많이 갖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고 더불어민주당은 이 비공개 방침에 대해서 국민 관심 사안을 은폐하는 특혜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윤 전 대통령이 지하주차장 출석한 데다가 법정 촬영 요청, 언론사의 요청도 불허한 게 이런 절차적 특혜가 실체적인 특혜로 연결될 수 있다라면서 비판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증인으로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1경비단장이 출석하는데요. 앞서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핵심 증인이었죠. 네, 이 조성현 단장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유일하게 헌재 측이 신청했던 증인이에요. 그리고 그 본청 안으로 들어가서 국회의원들 끌어내라 이 핵심 사안에서 내부로 들어가서 의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가 실제로 있었다라고 인정했던 핵심 증언을 내놓은 증인입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조성현 단장이 증인으로 출석하면서 아무래도 같은 취지들의 내용들이 많이 중복돼서 나올 것 같아요. 물론 이게 탄핵 심판하고 형사재판은 별개의 것이지만 또 헌재가 파면 결정문을 담은 사실관계가 형사재판에서도 앞으로도 좀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요. 일단 오늘 지금까지 좀 알려진 내용들을 보면 네. 뭐 예상대로 윤 전 대통령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어요. 이제 언론사들이 뭐 차 타고 안에 있는 모습 살짝 찍은 거 정도 나왔고 재판부가 맨 처음 시작할 때 윤 전 대통령 나이, 직업, 주소 이런 걸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거든요. 근데 그게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이제 무직이다 이렇게 대답해서 그게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그래서 오늘 윤 전 대통령 뭐라고 답할 것인가 봤더니 전직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검찰이 1시간 정도 공소사실 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직접 검찰의 공소사실을 프레젠테이션까지 띄우면서 전면 부인했다는 소식 전해지고 있고요.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전해진 걸 보면 몇 시간 사건을 거의 공소장에 박아놓은 것 같은 걸 내란으로 구성했다. 참 법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런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이 김건희 여사 측과 조사 일정을 조여주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향후 방식과 시기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김건희 여사 조사도 비공개로 진행될까요? 그럴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탄핵된 대통령도 경호나 교통지원 같은 예우는 보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김건희 여사 조사 때도 지하 출입을 한다든가 뭐 경내 차량 통제하거나 이런 식으로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을 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전담수사팀이 좀 속도를 내고 있어요. 지난주 그 11일에는 명태균 씨 창원지검으로 불러다가 조사를 했는데 이틀 연속 이렇게 명태균 씨 조사하면서 김건희 여사도 소환조사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법조계에서는 나오고 있고 이미 근데 김건희 여사를 그 전에 검찰이 제3의 장소에서 비공개 조사를 했다가 좀 특혜 논란이 이미 불거졌었기 때문에 네. 그럼 이번 조사 검찰청사에서 직접 해야 된다. 어느 새로운 공간을 내어주기는 게 아니고 검찰청사로 가야 된다라는 주장도 있는데 근데 이제 가더라도 조사 과정은 비공개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거죠. 뭐 포토라인에 선다거나 그런 가능성은 희박해 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명태균 폭탄이 다시 시작될까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 건데 명태균 씨가 좀 어떤 예고성 글을 남겼어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콜로세움 경기장 철장에 145일 갇혀있던 굶주린 사자가 철창문이 열려 경기장 한복판에 뛰어나서 있다.
내 앞에 놓인 어떤 먹잇감을 먼저 물고 뜯어야 그들이 열광하고 환호할까 이렇게 덧붙였고요. 네. 대선을 앞둔 시점에 명태균의 추가 폭로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야 진영이 본격적인 대선 경선에 돌입할 예정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은 경선 규칙을 둘러싼 잡음이 계속되는 분위기예요. 네, 일단 그건 뭐 민심 100%냐 아니면 당원이랑 반반하냐 이게 핵심인데 네. 당원 의사 반영 비중 쪽으로 가는 걸로 반반씩 50% 50%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여기도 결국에는 국민의힘과 마찬가지로 역선택 을 방지하겠다라는 거에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기존의 국민 경선 방식, 그러니까 국민 민심 100% 담는 방식을 택했을 때 소위 말하는 극우 세력이 선거인단처럼 들어와서 좀 조직적으로 역선택을 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가 이번 결정에 영향을 끼쳤다는 거고요. 민주당 대선특별 당규준비위원회 측은 정당의 주인인 당원 후보 선출 권리를 강화하는 게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권한만 강화하는 게 아니라 후보 선출 결과에 대한 책임도 함께 짊어지는 개념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역선택을 막기 위해서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 민주당 지지자 그리고 무당층 여기 응답만 집계를 하는 건데 이거는 국민의힘하고 똑같은 방식인 거고요. 그런데 비명계 같은 경우에는 완전 국민 경선 다 국민에게 열어놓자 이런 주장을 해왔기 때문에 네. 잡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벌써 이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들러리 경선이다. 의미 없는 경선으로 가는 것 같아 유감이다. 이렇게 불만을 표했고요. 김두관 전 의원은 원래 제일 먼저 민주당에서 출사표 던졌는데 항의하면서 당 경선 불출마 검토에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일단 대선 출마를 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 원래 그래서 비명계에서 나오는 게 3파전이다 이랬는데 그게 김경수, 김동연, 김두관 이렇게 3김이거든요. 근데 김두관 전 의원은 경선에서 빠질 수도 있겠고요. 과거 좀 비명 행사하고 비슷한 상황이 될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볼까요? 주말 사이 국민의힘 유력 주자로 꼽히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이 경선 불참을 선언했어요. 네, 먼저 오세훈 서울시장 보면은요. 사실 그동안에 제일 크리티컬했던 거는 명태균 게이트가 있었고 토지거래 허가제로 번복하면서 여러모로 좀 입지가 좁아진 감이 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주요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이런 게 있어도 개의치 않고 출마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히 있었거든요. 결국에 가장 유력하게 작용한 건 한덕수 추대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유승민 전 의원도 대선 경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어요. 보수 대통령이 연속 탄핵을 당했음에도 당은 제대로 된 반성과 변화의 길을 거부하고 있다. 대선 패배를 기정사실화하고 패배 후 기득권에 집착하는 모습에 분노한다. 이렇게 꼬집었는데 이 경선 룰도 국민의힘도 50대 5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유승민 전 의원이나 뭐 이렇게 중도 확장에 좀 더 이점이 있다고 주장하는 후보에게는 좀 불리해지는 그런 면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죠. 이 후보자들로서는 한덕수 추대론이라는 게 이 한덕수 대행이 국민의힘 당 사람도 아니잖아요. 근데 외부인을 또다시 갑작스럽게 차출한다라는 거에서 오세훈 시장이나 유승민 전 의원 모두 실망감이 컸을 거라는 관측도 있고요. 특히 이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그 삼선의 성일종 의원이 한덕수 대행 출마하라고 촉구하는 그런 글을 공개적으로 썼거든요. 근데 그 전에 국민의힘 의원 50여 명이 아예 기자회견을 열려고 했었어요. 한덕수 대행 출마하라고. 네. 근데 당 지도부가 자제를 당부하고 뭐 오세훈 시장이라든가 이렇게 불만이 나오면서 성일종 의원이 개인적으로 입장만 밝히게 된 겁니다. 기자회견은 축소를 하고요. 근데 이게 국민의힘 의원들 50여 명이 여기에 동참을 한다는 건 거의 절반에 가까운 거잖아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어떤 뭐 회의적인 것도 있었을 것이고 실망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한덕수 대행은 계속 묵묵부답이긴 하지만 무소속으로 출마할 거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후에 보수 단일화를 끝에 가서 한다는 거예요. 그런 시나리오라면 그러니까 뭐 반 이재명 빅텐트를 치겠다라는 시나리오겠지만 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이 후보들 입장에서는 경선으로 힘들게 올라가서 한 명 남았는데 무소속 끝판왕이 이렇게 와가지고 그 단일화를 하면 경선 자체가 의미가 있겠느냐 뭐 이런 분위기가 읽혀지는 겁니다. 네.
이런 소용돌이 속에서 국민의힘은 오늘부터 내일까지 대선 경선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데요. 지금 출마 선언을 예고한 주자들이 꽤 있어요. 네, 불출마도 잇따라 나오면서 좀 후보군이 많이 좁혀지긴 하는데 그래도 국민의힘 후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오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 대권 공식 선언하고요. 김문수 전 장관은 교회 예배를 하고 또 나경원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 사저를 찾은 뒤에 한덕수 대행을 향해서 대행으로서 역할을 집중해 주길 부탁드린다. 어떻게 보면 좀 견제구를 날렸고 안철수 의원도 한덕수 대행은 서민 경제, 외교, 관세 포함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총력을 집중해도 버거운 형편인데 공정하게 대통령이 선출될 수 있도록 열심히 관리하는 게 주어진 소명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내일은 윤상현 의원이 출마 선언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는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안철수, 나경원, 이철우, 유정복, 양향자 등등 이렇게 해서 9명 일단 가닥이 잡혔고 근데 면면을 쭉 보면은 전체적으로 좀 그 윤 전 대통령 혹은 계엄과 좀 분리가 잘 안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국민의힘 경선 판도가 이제 한덕수 대세론이 떠오르면서 되게 셈법이 복잡해졌어요. 유승민, 오세훈 이렇게 좀 중도 확장 후보가 멈추면 반대급부로 한동훈 전 대표가 좀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다. 이런 계산도 나옵니다. 그래서 한동훈 전 대표 캠프 핵심 관계자도 오 시장과 유 전 의원이 추구하는 뜻이 한 전 대표와 겹치는 부분이 많은 만큼 경선 과정에서 이를 담기 위해 많이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다만 가장 큰 변수가 될 한덕수 대행이 계속 좀 거취를 밝히지 않고 입을 다물고 있어서 이 변수가 언제 불을 지피게 될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모정 식구와 나누고 싶은 생활 속 꿀팁 그리고 알아두면 도움이 될 정보가 있다면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콩으로 류용진님, TV에 먼지 쉽게 쌓이잖아요. 이럴 때는 헤어린스를 부드러운 천에 묻혀서 닦으면 먼지가 덜 쌓입니다. 라고 보내주셨고요. 또 콩으로 유승원님, 유통기한 지난 샴푸 활용법 공유합니다. 욕실 얼룩 제거에도 좋고요. 머리빗 세척에도 좋습니다. 샴푸 풀어둔 통에 빗을 10분 정도 담그면요. 기름때가 싹 사라집니다 하셨어요. 또 3288님, 저는 시장표 김을 좋아해서 종종 사 먹는데 금방 눅눅해지더라고요. 그럴 때는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려주면 다시 바삭해져서 좋습니다 하셨어요. 30초만 돌려야죠. 좀 더 돌리면은 막 불나잖아요. 저 해봤습니다. 2978님, 사회생활하면서 습득한 스킬인데요. 회사 지각할 때 어차피 늦은 거 부장님, 직원들 먹을 커피 사들고 모닝커피 한잔하며 하루 시작해요. 요거 산다고 좀 늦었습니다. 라고 하면 혼나지 않고 슬쩍 지각 넘어가 주시더라고요. 단 너무 자주 써먹으면 부작용이 있다는 거 참고하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8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은 줄고 있는데요. 운행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 강원 지역에는 대설특보도 내려져 있죠. 영동고속도로 대관령 1터널 부근 모습입니다. 지금은 눈발이 잦아들었는데 그래도 노면이 젖어 있습니다. 미끄럼 사고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영동고속도로 소통은 양방향 원활합니다. 경부고속도로는 서울시 구간 양재 부근이고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정체는 서울 쪽으로 이어지는데요. 양재 부근에서 반포 쪽으로 천천히 가고 있습니다.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대교 쪽으로는 중랑교 부근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월계 1교부터 여파를 받고 있는데요. 전방 상황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일산 쪽 동호에서 한강대교 쪽으로 지체고요. 구리방향 원효에서 반포대교 쪽으로 막힙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이현입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글로벌 경제 패권을 둘러싼 미국과 중국 간 관세 전쟁이 한치의 양보 없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아예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고 양국 틈에 낀 한국이 의도치 않게 피해를 볼 가능성도 커지고 있는데요.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은 미중 관세 전쟁이 어떻게 전개될지 KBS 허유진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미국이 지난 9일 예고한 대로 국가별 고율 상호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지만 이내 90일간 유예를 발표했어요. 네, 미국 시간으로 9일 오후 1시가 좀 넘는 시각에 이 내용을 발표를 했는데요. 0시 1분에 발효했으니까 이제 국가별 상호관세가 별도 부과되기 시작한 지 13시간 만의 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관세는 125%로 하되 다른 국가들에는 이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고 10%의 보편관세만 부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발표를 할 때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막 패널에 이제 국가별로 막 퍼센테이지 다 써놓고 발표를 했던 트럼프 대통령인데요. 네. 유예는 있을 수 없다고 했지만 또 말을 바꾼 거죠. 사실 이틀 전이었던 7일부터 언론에서 이 유예설이 모락모락 나오기 시작했는데 백악관은 이에 대해서 가짜 뉴스라며 부인을 했었지만 이게 결국에는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네. 우리나라에 부과했던 이 상호 관세율은 25%. 일단 91시간은 먼 셈입니다. 이 트럼프의 오락가락 행보에 전 세계 금융시장은 물론이고요. 우리 증시도 그야말로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어요. 네, 이 관세 발표 이후에 코스피 2,300선이 무너졌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유예 소식이 발표되자 하루 만에 2,400선을 다시 탈환했습니다. 10일 오전에는 코스피와 코스닥이 각각 급등하면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되기도 했거든요. 이 코스피 또는 코스닥의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 대비해서 5% 이상 변동되면 이게 1분 동안 지속되면 발동을 하는 건데 이 급격한 주가 변동을 막기 위한 조치예요. 네. 근데 이 두 개 매수 사이드카가 같은 날 발동된 게 지난해 8월 이후에 약 8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분위기도 잠시였고 코스피는 지난 금요일에 다시 하락 마감을 했어요. 삼성전자나 뭐 이런 종목들이 줄줄이 떨어졌고, 근데 그나마 이제 트럼프가 조선업 재건 의지를 밝히면서 요 관련주들이 낙폭을 제한했습니다. 원인은 이제 지난주 밤 사이에 이제 미중 관세 전쟁이 격화되면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불안감이 그대로 반영된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은 2% 오른 채 문을 닫아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시 관세 우려 완화에 이제 코스피 2,450대로 시작을 했는데 네. 이 등락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꼼짝도 하지 않던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도 안 돼서 상호 관세를 유예한 배경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트럼프식 협상이 원래 이제 상대에게 자신의 수를 잊지 못하게 이렇게 하다가 이 상대방으로부터 이제 협상력을 최대한 이끌어내서 원하는 거를 취하는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지난달 초에도 이제 캐나다에 이제 철강과 알루미늄에 50%를 부과한다고 막 으름장을 놨다가 철회를 하기도 했죠.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유예가 원래부터 처음부터 계획한 큰 그림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럴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은데 이제 보편관세 부과 이후에 이제 지난 6일까지 미국 주식시장이 막 출렁출렁했는데 이때도 유예는 없다고 했었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은 석연치 않은 것도 분명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 언론에서는 이제 미국 정치권, 그 공화당에서까지 이제 비판 목소리가 나오고 또 중국과 EU에서도 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이 상황이 걷잡을 수 없다고 판단한 게 아니냐 이렇게 뭐 분석을 하기도 하고요. 워싱턴 포스트는 특히 이제 트럼프와 무역 참모들이 여러 공화당 의원과 외국 지도자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 흔들리는 세계 시장에 대한 우려를 좀 약간 체감 아니면 이제 좀 이렇게 인지한 게 아닌가 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안팎의 불만을 잠재우고 이 관세 정쟁의 핵심인 중국을 견제하는데 선택과 집중을 하기로 한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건 미국 국채 시장에서 나오는 신호가 이 관세 유예의 직접적 배경이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지난 현지 시간으로 4일을 기점으로 국채 금리가 엄청나게 급등했거든요. 네. 이걸 바꿔서 생각해 보면 미국 국채가 떨어지고 있다는 건데, 근데 이 채권 금리가 오르면 미국 경제에 엄청난 부담이 돼요.
미국 정부 부채가 36조 달러, 우리 돈으로 5경 원이라고 하는데 이 국채 금리가 0.1%포인트만 올라도 이자를 50조 원 추가로 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뭐 관세를 포함해서 이 트럼프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재정 적자 해소인데 뭐 머스크를 앞세워서 막 공무원까지 자르고 이렇게 하는 마당에 이 국채 금리 상승을 두고 보기만은 힘들었을 거란 분석이 나옵니다. 또 그리고 이제 한 나라 국채는 통상 그 해당 국가의 신인도 얼마나 이 나라를 믿을 수 있냐랑도 직결이 되는데 이 전 세계 미국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는 지표이기 때문에 이걸 그냥 놔두기는 좀 힘들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그런데 4월 5일부터 부과한 보편 관세 10%는 그대로 유지가 됐고 우리 수출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요. 네, 관세청의 자료가 나왔는데요. 4월 1일부터 10일까지의 집계라서 좀 뭐 단기간이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거를 작년 같은 기간의 수치와 이제 비교를 해봤을 때 전체 수출은 13.7%가 늘었거든요. 그런데 대미 수출은 0.6%가 감소한 거예요. 품목 감세가 매겨진 자동차와 철강 의 대미 수출이 줄어든 것만 봐도 이제 이 관세 영향이 이제 시작이 됐다 이렇게 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관세청은 본격적인 영향은 아마 이제 보름 내지는 한 달 뒤부터 나타나기 시작할 거라고 설명했고요. 이제 그 원인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좀 높은 증가가 있었고 여기에 미국 관세 부과가 결정된 뒤에 일부 수출 물량이 보류되기도 하는 등 이런 심리적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부과되는 이 15%의 상호 관세는 유예되긴 했지만 미중 갈등이 점차 격화되면서 걱정인 부분이고요. 네. 두 나라 사이에서 낀 우리로서는 직격탄을 맞을 수밖에 없죠. 얘기하신 것처럼 트럼프의 관세 폭격은 중국에 쏠렸고 중국이 즉각적인 보복 관세로 맞받아치면서 지금 중국과 미국 사이에는 100%가 넘는 관세 장벽이 형성됐어요. 네, 이게 엄청난데요. 미국이 중국에 부과한 누적 관세율이 145%입니다. 이 상호 관세가 125%고요. 이제 펜타닐 대응 문제를 이제 거론을 하면서 보편 관세 20%를 추가로 부과한 거거든요. 중국도 이제 뭐 물러설 수 없죠.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서 관세율을 84%로 올렸다가 이제 그 미국의 125%에 맞춰서 동률로 보복하면서 125%로 상향을 한 상황입니다. 네. 중국은 이제 이미 상대에게 부과한 관세율이 정상적인 교역이 힘들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고 이 미국에서 들어오는 이 수출 상품이 중국에 들어오는 수출 상품이 시장에게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다고도 발언을 했습니다. 사실상 양국 간의 이 무역이 단절되다시피 한 건데 한동안 이 상태가 계속 지속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협상 기회를 좀 탐색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러운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은 앞서서 미국 관세에 대한 보복 조치로 히토류를 이제 수출을 통제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이거를 계속 점점 종류를 늘려가면서 이렇게 반응을 보고 있는 것 같은데 히토류는 이제 자동차, 드론, 뭐 로봇, 뭐 이런데 대부분의 첨단 제품에 들어가는 필수적인 광물인데 90%가 중국에서 생산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이 히토류랑 이걸로 만드는 특수 자석은 이제 수출을 허가를 받아야만이 중국 밖으로 나갈 수 있다고 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미국 기업들이 이 히토류를 비축을 해놓은 걸로 알려지긴 했는데 이게 이제 얼마나 동인할지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더 문제는 이 양국 간의 신경전이 관세뿐만 아니라 비관세 부문까지 확대가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미 이제 중국은 미국 여행이나 유학 같은 걸 자제하도록 뭐 발표를 했고 미국 영화 수입 축소 등의 조치를 내놓은 상태거든요. 또 다른 조치로는 뭐 펜타닐 협력 중단, 뭐 미국산 가금류 수입 금지, 뭐 법률 컨설팅 같은 서비스에 대한 이 미국의 시장 접근 제한 같은 것들이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매우 존중한다. 뭐 그리고 매우 좋은 결과로 끝날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하지만 아직까지 양국 간 고위급 뭐 전화 통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세계 무역기구는 이 미중 간의 무역 갈등이 계속 이어질 경우에 양국 간의 상품 교역이 최대 80% 감소하고 또 전 세계 실질 GDP도 장기적으로 7%가량 감소할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낙관적으로 보긴 어려운 상황인데요. 트럼프 일기 당시에 미중 무역 전쟁으로 우리가 꽤 피해를 많이 봤어요. 네, 그러니까 지난 2018년에 미국이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제품에 25% 관세를 매기면서 이제 이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됐다고 많이들 보는데요. 중국도 미국산 농산물과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게 1년 반 동안
1년 반 동안 전 세계 이 공급망을 흔들었다고 봐도 뭐 과언이 아닙니다. 네. 2020년 1월에서야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 폭넓은 관세 예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 2천억 원 달러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뭐 사실상 거래에 가까운 걸로 이제 이 갈등을 봉합을 했었는데요. 이 기간에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봤습니다. 전체 수출이 금융위기 수준으로 떨어졌었다고 하고 또 이제 중국 제품 생산에 필요한 우리 부품들이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피해가 있었고 또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는 중국의 비중 그걸 이제 우리가 대신 이렇게 뭐 차지한 다음에 반사이익을 노릴 수도 있는데 이 파이를 더 키우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2019년 중국으로 수출은 16% 감소. 반대로 미국 시장에서의 이 빈자리는 뭐 많이 채우지 못해서 0.9% 찔끔 오르는 수준이었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또 중국은 자기네 뭐 기술로 스스로 대량으로 또 20% 싸게 이렇게 뭐 제품들을 생산하는 전략을 택하면서 우리 제품이 설 자리가 또 좁아진 네.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2018년 때보다 이 관세가 뭐 5-6배 높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약간 가늠하기도 힘든 상황입니다. 1차 때보다 뭐 더 셀 거라는 건 너무 명약관화하고요. 네. 대중 수출 위축이 우려가 되고 또 이제 이 중국 제품들이 유럽이나 다른 나라까지 이렇게 다 가버리면 옮겨버리면 우리 전체 수출 시장 축소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관세를 피하려면 결국 미국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할 텐데요. 우리 제조업에도 영향이 있겠어요. 네, 이제 트럼프가 실제로 이제 트루스 소셜라도 지금은 당신의 기업이 미국으로 옮길 적기다. 막 이렇게 올렸었거든요. 그러니까 애플을 비롯해서 다른 많은 기업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제 제조 시설을 이전을 하면 뭐 관세가 제로고 뭐 전기와 에너지 공급 사업 승인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뭐 사실상 뭐 거의 뭐 팔고 네. 있는 것처럼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대기업들은 잇따라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고 있는데요. 현대 기아차나 현대제철 사실상 뭐 떠밀리듯이 현지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도 뭐 그나마 자금 여력이 되는 대기업 이야기지 대부분의 기업들은 엄두도 못 낼 상황이잖아요. 한국 GM 같은 경우에는 생산하는 차량의 80%가 미국으로 수출된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공장 폐쇄설까지 나돌고 이제 지역에서도 좀 불안해하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자국 제조 부흥 전략 때문에 오히려 우리 괜한 우리 지역 산업이 쇠퇴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지난 주말 트럼프 행정부가 스마트폰과 노트북을 상호 관세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발표를 하면서 관세 완화 기대감이 커지기도 했는데요. 이내 또 트럼프 대통령이 면제는 없다고 못을 박았어요. 그러니까 상호 관세는 없지만 품목 관세는 부과하겠다는 얘기일까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멀다 하고 계속 바뀌어서 이게 저도 이제 좀 헷갈리는데 네. 이번에는 스마트폰과 그 노트북 컴퓨터, 뭐 하드디스크 드라이브, 컴퓨터 프로세서, 메모리칩 뭐 이런 반도체 제조 장비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을 상호 관세 품목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힌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발표를 통해서 이제 뭐 중국에 생산 기지를 두고 있는 애플이나 이제 스마트폰 절반 이상을 베트남에서 만드는 삼성전자 같은 기업들은 뭐 어쨌든 관세 부담을 조금 던 거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치는 아마 이제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기업의 전자제품 가격이 오르면 이게 그대로 미국 소비자들한테도 부담으로 이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이걸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가 됩니다. 그 언론에서 이제 트럼프가 한 발 물러선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이 나오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그건 아니다. 시점은 품목 관세고 시점은 한 달 후다 이렇게 못 박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상호 관세에서 제외했던 이유가 이 품목들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을 했고 관세 면제는 없다. 또 이제 국가별 협상 대상이 상호 관세가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협상 여지는 더 적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14일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내일쯤 구체적인 내용을 밝힌다고 하니까요. 이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상의 모든 지식 월요일 경제 포커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허유진 KBS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창문으로 비껴 들어오는 봄 햇살이 따사로운 봄날입니다. 햇살은 해에서 나오는 빛의 줄기 또는 그 기운을 말하지요. 해와 관련된 표현 가운데 햇빛과 햇볕이 있는데 간혹 이 두 표현을 혼동해서 쓰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햇빛은 해와 빛이 합해진 말로 해의 빛을 뜻하고 햇볕은 해와 볕이 합해져서 해가 내리쬐는 기운을 뜻하는데 햇볕은 그냥 볕이라고도 합니다. 볕이란 말이 들어가는 표현으로 변위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몇 가지 뜻이 있습니다. 먼저 작은 틈을 통해 잠시 비치는 햇볕을 뜻할 때는 울창한 나뭇잎 사이로 변위가 비치다와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늘진 곳에 미치는 조그마한 햇볕의 기운이란 뜻으로 쓰이면 변위에 두 손을 쬐었다처럼 표현할 수도 있고요. 또 조상의 변위라고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는 보살핌이나 보호를 뜻합니다. 참고로 뉘라는 말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자손에게 받는 덕이란 의미가 변위와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예를 들어 젊어서는 그렇게 고생을 하더니 늙음하게 와서야 뉘를 보게 되는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강원 산지에는 대설특보가 발효되는 가운데 강원 내륙과 산지, 호남 동부 지역에는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눈과 비는 내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는데요. 내일 새벽까지 강원 산지에는 3에서 8cm의 많은 눈이 내려 쌓이는 곳이 있겠고요. 강원 내륙과 또 경북, 제주도 산지에도 1에서 5cm, 그 밖에 내륙에도 1cm 안팎의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 앞으로 전국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가 더 내리겠고요. 비나 눈이 내리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고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어서 각별히 주의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전국적으로 순간풍속 초속 15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특히 오후부터 충남 서해안과 호남 해안, 경남 해안에는 순간적으로 초속 20m 이상의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에 이어서 특보가 더 확대될 수 있겠습니다. 시설물 관리 철저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춘천 10도, 대전 11도, 전주 12도 등 평년보다 3도에서 9도가량 낮겠고 찬바람에 종일 쌀쌀하겠습니다. 수요일 낮부터 평년 이맘때 따뜻한 봄 날씨를 되찾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5.2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건강을 책임질 영양 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첫 정식 재판이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공판기일에는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어 윤 전 대통령이 직접 출석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형사재판 피고인석에 앉은 것은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5번째입니다. 신안산선 터널 붕괴 사고 현장에서 매몰된 것으로 추정되는 50대 근로자에 대한 수색 작업이 어제 재개됐습니다. 다만 2차 사고 가능성 때문에 구조당국이 내부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7시쯤 부산 사상구 감전동 새벽시장 인근에서 가로와 세로 3m, 깊이 2m의 땅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어제도 사상구 학장동에서 땅꺼짐이 발생하는 등 부산도시철도 사상 하단선 구간 공사 현장 인근에서 땅꺼짐 사고가 일어난 건 오늘까지 모두 14번에 이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반도체에 대한 품목별 관세가 머지않은 미래에 시행될 것이라면서 관세율은 다음 주 중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환자나 피해자를 돕는 환자 대변인 서비스가 다음 달부터 제공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분쟁 조정을 법적 의학적으로 조력하는 사업의 시행을 앞두고 환자 대변인으로 활동할 전문가를 오늘부터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경기 광명시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붕괴 사고로 근로자 한 명이 실종된 지 나흘째를 맞았는데요. 수색 작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네, 수색 작업이 밤새 이어졌지만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는 구조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금요일 광명 신안산선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도로가 무너지면서 발생했는데요. 근로자 19명 중 2명이 고립됐었는데 20대 굴착기 기사는 13시간여 만에 구조된 반면 남은 실종자 1명은 48시간이 넘도록 현재까지 정확한 위치와 생존 여부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벌써 사고가 난 지 나흘째입니다. 현재 현장에선 추가 붕괴 등 2차 사고 우려로 수색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지금도 공사장 구조물이 무너질 위험이 있어서 터널 밑으로 바로 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고요. 네. 이틀 전에도 날씨 탓에 사고 현장 뒤편 토사가 붕괴될 위험이 커지면서 진입했던 구조 요원들이 철수하고 수색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는데 오늘도 비가 내리고 있어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앞서 지하 30m 지점에 고립됐다 구조된 20대 노동자도 1010만 고 끝에 구출됐습니다. 추가 붕괴 우려 때문에 대원들이 호미를 들고 조금씩 땅을 파내면서 겨우 찾아낼 수 있었다고 하는데 이제 골든타임도 촉박해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남아있는 한 명의 위치를 최대한 빨리 파악해내는 게 관건입니다. 경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을 시도했지만 초반에는 신호가 가다가 현재는 끊겨버렸다고 하고요. 함께 일한 직원들의 진술을 토대로 컨테이너 내부도 싹 다 수색했지만 아직까지도 소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사고 현장에서 불과 50m 정도 떨어진 초등학교 운동장에서도 균열이 발견되기도 했는데 교육청은 일단 내일까지 임시 휴교를 결정하고 안전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고요. 광명시는 인근 아파트와 오피스텔 주민 2,400여 명에게 한때 대피를 권고하기도 했고 서둘러 안전진단을 실시한다는 계획이지만 결과가 나오기까지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서 주민들 불편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붕괴 전조 증상이 있었는데도 작업을 강행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네, 사고가 발생하기 약 17시간 전 이미 이 터널을 떠받치는 중앙 기둥이
파손된 게 확인되고 보고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터널 중앙기둥 파손을 붕괴 전조를 넘어서 붕괴 시작 단계로 볼 수 있는 만큼 현장 작업자 투입을 막지 않은 이유를 조사해야 한다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전조 증상을 미리 잡아내지 못한 이유는 또 무엇인지 밝힐 조사도 필요한데 상황 보고서를 보면 기둥이 파손되면서 내부 철근까지 노출된 모습이 선명하게 담겨 있고요. 기둥 파손 말고도 지면 경사나 치마 등이 나타났을 텐데 미리 파악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고 설계와 시공뿐만 아니라 감리 단계에서도 업무 소홀이 있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제로 전날 기둥 파손뿐만 아니라 이미 2년 전에 사고가 난 구간에 연약한 지반 문제가 지적되기까지 했는데요. 앞서 감사원은 일부 구간의 안반이 부스러지는 등 이 지반 상태가 매우 불량한 5등급인데도 터널 설계에 필요한 시설물이 설치되지 않았다 꼬집었는데 몇 차례고 이번 사고를 잡아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리하게 공사를 강행한 건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신안산선 공사장 붕괴에 이어서 어제 부산과 서울에서도 땅꺼짐 사고가 있었어요. 네, 전국 곳곳에서 땅꺼짐 사고가 잇따르고 인명피해로까지 이어지면서 시민들 사이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 부산에서는 가로 5m, 세로 3m, 깊이 4.5m의 대형 싱크홀이 생겼고요. 같은 날 서울에서도 땅꺼짐이 발견됐는데 다행히 두 곳 모두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계속되는 싱크홀로 불안을 넘어 공포감까지 느낀다는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기상예보를 보고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한 자연재해와 달리 갑작스럽게 언제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싱크홀은 대비할 수조차 없어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서울 시내에만 63개의 싱크홀이 발생했습니다. 이 기간 싱크홀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던 자치구는 광진, 금천구 단 2곳뿐이었다고 하고요. 전문가들도 집중호우가 내리는 장마철도 아닌 봄에 싱크홀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어 서울 시내 어디에서도 발밑 안전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서울시가 만든 싱크홀 지도는 기껏해야 수도관 누수 여부나 포트홀처럼 자동차 바퀴가 살짝 빠지는 작은 집안 침하 가능성만 볼 수 있는 부실한 수준에 그친 것으로 알려져 답답하기 그지없는 상황인데요. 장마가 오기 전에 대책을 마련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대기업에 다니는 직원 가운데서 이직을 준비하는 이들이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네, 요즘 참 취업난 심각하죠.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들어간 대기업에서 10명 중 1명은 업무 시간까지 쪼개서 이직을 준비한다고 하는데요. 대기업도 옛날 같지 않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취업포털 인쿠트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300인 이상의 대기업에 재직 중인 응답자 가운데 절반은 여유 시간에 또 약 12%는 일과 시간까지도 이직을 준비한다 답했는데요. 더 나은 근무 여건을 찾기 위해서 또는 회사가 인재에 투자하지 않아서라는 이직 준비자들의 답변도 나왔습니다. 공채가 줄고 수시 채용이 늘면서 채용 시점을 예측하기 어려워진 것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고요. 이 때문에 일을 하면서도 시간을 쪼개 채용 사이트를 살펴보고 연차를 써면서 면접에 다녀오기도 합니다. 문제는 업무 중 이직 준비가 기업의 손해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대기업 인사관리 부서들은 암암리에 회사에서 구직 사이트를 찾아보는 직원을 잡아내거나 징계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또 과거와 달리 이제 회사가 직원의 눈치를 보는 시대다 말합니다. 실제로 한 대기업에서는 지난해 신규 직원 중 30%가 1년 만에 이직을 이유로 퇴사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많은 기업들이 저연차 직원의 이탈을 줄이기 위해서 복지를 확대하거나 입사 후 적응 교육을 실시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최근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각종 호신용품 사용이 크게 늘고 있다고요. 네, 학교 안팎에서 사고 소식이 끊이질 않는 요즘이죠. 그래서 그런지 학부모들 사이 내 아이는 스스로 지키자며 안전용품 구입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 수치로만 봐도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는 5년 만에 10% 넘게 늘었고요. 네. 유괴도 50% 가까이나 늘었는데요. 저도 곧 부모가 될 입장에서 이런 걸 보면 벌써부터 아이 학교는 어떻게 보내나 집 밖에 내놓을 수나 있나 걱정이 한가득 들더라고요. 워낙 흉흉한 소식이 많이 들려와 그런지 최근 초등학생을 중심으로 각종 호신용품 사용이 크게 늘고 있는데 온라인에서 어린이 호신용품이라고만 검색해봐도 관련 제품이 쏟아져 나오고요. 아이들 중에는 많게는 5가지가 넘는 안전용품을 갖고 다니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목에는 후루라기를 걸고 가방에는 버튼을 누르면 경고음이 나오는 휴대용 경보기를 부모에게
실시간으로 자녀 위치를 알려주는 초소형 위치 추적기까지 참 종류도 다양한데요. 내 아이를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면야 이마저도 부족해 보입니다. 조금 지나치다 싶은 용품도 가끔 보이긴 하는데 한 학부모가 자녀에게 접이식 3단봉을 가방에 넣고 가게 했다가 학교 측으로부터 제지를 받기도 했지만 대전 초등생 살인 사건 이후 이러다 아이에게 방검조끼까지 사입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글이 올라올 정도입니다. 교육계에선 학교 안팎의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에선 경찰관이 초등학교에 상주해 있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퇴직 경찰관이 학교 주변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또 위해 요소를 점검하는 스쿨 서포터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도 한데 학교에만 학생 안전을 맡기기보다 경찰과 행정안전부 등 여러 기관과 협력해 빈틈없는 촘촘한 안전망 구축이 절실해 보입니다. 네. 다음은 해외 소식 살펴볼까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미국 불매 운동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네, 유럽과 캐나다는 물론이고요. 특히 145% 이 세 자릿수 관세 폭탄에 맞은 중국에서도 거세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싸도 미국산은 안 산다는 반미 애국 소비가 빠르게 번지고 있는데요. 중국 곳곳에선 미국인을 배척하는 가게들까지도 늘고 있습니다. 우한에 있는 한 식당은 미국인 손님에게 봉사료 104%를 더 받겠다는 문구를 적은 플랜카드를 내걸기도 했는데 미국이 때린 관세일 만큼 추가 비용을 받겠다는 겁니다. 또 중국 소셜미디어에선 미국 불매 리스트도 빠르게 돌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엔 코카콜라와 아이폰, 테슬라, 스타벅스 등 미국 브랜드들과 이를 대체할 중국 제품이 빼곡히 적혀 있다고 합니다. 중국 인플루언서들도 앞다퉈 영상을 올려가면서 애국 소비 선언을 이어가고 있고요. 중국 정부가 내수 진작을 위해 이런 미국 불매 운동을 뒤에서 독려할 것이란 분석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이런 불매 운동은 기업으로까지 번졌는데 중국의 한 대형 항공사는 미국 보잉사의 항공기 인수를 무기한 연기하기도 했고요. 유럽으로 넘어가 봐도 프랑스에선 맥도날드 대신 자국 브랜드인 퀵버거를 코카콜라 대신 브르타뉴산 브레즈콜라를 마시자 말하고 독일 소비자 조사에선 절반 이상이 미국산 제품을 더 이상 사지 않겠다는 응답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캐나다에선 트럼프 취임 이전부터 지속되온 안티 트럼프 분위기에 관세 전쟁까지 더해지면서 불매운동이 더 강렬해지고 있는데요. 앵거스 리드 연구소의 설문에 따르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98%가 슈퍼마켓 등에서 자국산 제품을 우선 구매하고 있고 실제 슈퍼마켓 체인인 로블로스는 이 자국산 제품의 주간 판매량이 최근 2자릿수 넘게 늘었다 밝히기도 했습니다. 오죽하면 제품 바코드를 촬영하면 이게 미국산인지 아닌지 알려주는 앱까지도 등장했다고 하는데 한 달 만에 다운로드 수가 10만 건을 넘겼다고 하네요. 네. 날씨 소식으로 마무리해볼까요? 봄이 오나 싶더니 주말 사이에 때 아닌 눈까지 내렸어요. 네, 4월도 절반을 지나가는 마당에 웬 눈인가 싶으실 겁니다. 주말 사이 전국엔 거센 태풍급 비바람이 몰아치고 강원 산지 등을 중심으로 많은 눈까지 내렸는데요. 오늘도 전국 곳곳에 비가 오고 때늦은 눈도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 5에서 2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 가운데 기온이 낮은 내륙 산지에는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3에서 8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 지역도 비가 눈으로 바뀌면서 1에서 5cm의 눈이 쌓이는 곳도 있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는데 특히 오후부터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해안, 경남 해안에는 순간 풍속 초속 25m가 넘는 태풍급 돌풍이 몰아치겠습니다. 또 비나 눈이 내릴 땐 천둥, 번개가 치겠고 이 쌀락 우박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고요. 황사나 비가 눈과 섞여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낮 기온도 서울이 10도로 평년보다 5도 이상 뚝 떨어져 쌀쌀하니까요. 혹시라도 외출할 일 있으시면 대비 단단히 하시고요. 모레 수요일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다시 포근한 봄 날씨 되찾겠습니다. 네. 종일 바람이 불어서 쌀쌀하다고 하니까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요. 강풍으로 인한 시설물 피해와 안전사고도 조심해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율 조사 기간을 맞아서 여러분들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작은 이벤트 이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세모정 식구들과 공유하고 싶은 나만 아는 정보가 있다면 문자 보내달라고 부탁드렸죠. 5974님, 치킨무 먹을 때 국물을 버리지 말고 청소에 양보하세요. 국물과 베이킹소다 1:1로 섞어서 화장실 청소를 하면 얼룩 없이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습니다 하셨고요. 8311님, 쌀벌레 안 생기게 하는 방법, 쌀통에 고추나 마늘, 몇 알 넣어두면 절대 안 생깁니다 하셨어요. 또 2069님, 딸기 농가인데요. 딸기 드실 때 물에 소금 살짝 풀고 딸기를 헹궈서 드시면 더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식초물에 씻으라고들 하는데 그러면 딸기는 빨리 물러진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렇군요. 6950님, 피자 배달시키면 고정용으로 산바리가 꽂혀 있잖아요. 이게 정식 명칭이 피자 세이버라는 거 아시나요? 습기로 박스가 피자에 붙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인데요. 피자 세이버 버리지 말고 벽에 붙여서 머리끈 보관용으로 재활용해보세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또 0022님, 김이나 과자에 든 습기 제거제 버리지 말고 모았다가 서랍이나 옷장에 두면 제습제 따로 살 필요가 없습니다. 라고 하셨네요. 이것도 정말 꿀팁인데요. 여러분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세요.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치킨 쿠폰 보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 부과됩니다. 저희 노래 한 곡 듣고 갈게요. 청아한 목소리와 서정적인 가사가 어우러져서 지금까지도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명곡입니다. 이지연의 바람아 멈추어다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책장을 알차게 채워드리는 이다혜의 북마크, 시내 21 이다혜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시리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저희가 지난주 방송에서도 여행 가방이라는 책 이야기하면서 잠깐 언급을 했잖아요. 맞아요. 지난주에 오브젝트 O라고 하는 시리즈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오늘은 그래서 아예 에세이 시리즈만 한번 묶어서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해서 책을 좀 골라봤고요. 한국에도 여러 에세이 시리즈들이 있습니다. 사실 시리즈라고 하면 뭐 어린이들 학습서라든가 아니면 뭐 세계 문학 전집 같은 고전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시리즈를 많이 생각하시지만 이른바 이 동시대에 신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 시리즈보다는 그냥 각각 개별 작품으로 나오는 게 더 흔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게 뭐 한 몇 년 전부터 해서 에세이를 시리즈로 소개하는 움직임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예, 이렇게 했을 때 이득이 무엇이 있고 또 이런 시리즈들이 어떤 게 있는가 하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봤으면 합니다. 사실은 시리즈라고 하면 그 시리즈로 묶을 만한 이야기가 선명할 때 시리즈가 되는 경우들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꼭 그런 것만도 아니고 하여튼 굉장히 좀 복잡하게 이 시리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낙관들로도 다 훌륭한 책들이잖아요. 근데 굳이 시리즈로 만드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있죠. 일단 제일 크게는 책에 대해서 알리기가 쉽지 않다. 이게 굉장히 큽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책이 나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책을 사는 경로는 뭐 작가가 누구야, 뭐 제목이 뭐야 이런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이 책이 재밌어. 그리고 꽤 괜찮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이 작가는 완전히 신인이야. 이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작가를 아무도 모르는 상황에서 신인 작가인 상황에서 이 책 재밌습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게 누구야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약간 거리감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뭐 운이 좋다면 뭐 나중에 이른바 역주행으로 많은 사랑을 받게 되기도 하지만 더 많은 경우는 뭐 읽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입소문 날 일도 없고 이렇게 묻히는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시리즈로 묶여 있다라고 하면 무슨 시리즈 신간이래. 그 시리즈에 다른 누구누구 작가도 글을 썼대라는 식으로 인식이 되어 있으면 이 시리즈 나 좀 재밌게 읽었는데 이번 거 좀 괜찮아 보이는데 라고 해서 작가 이름은 잘 몰라도 시리즈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작품을 선택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에는 출판사에서 책을 기획할 때 이런 비슷비슷한 얘기들 할 거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거 한번 해볼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오늘 할 이야기들 중에서 띵 시리즈라고 하는 경우가 그런데요. 띵 시리즈는 이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만 묶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음식에 대한 얘기 할 거 많지 않나? 뭐 누구는 떡볶이 좋아하고 누구는 뭐 마라탕 좋아하고 누구는 엄마가 해주는 밥 좋아하고 누구는 아침밥에 대해서 할 얘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각각의 테마를 정해서 할 얘기가 많은 주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예전에는 한 사람의 저자가
뭐 이 음식 얘기 조금, 저 음식 얘기 조금 해서 음식 에세이라고 썼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제 띵 시리즈 같은 경우는 작가한테 어떤 음식 얘기가 제일 좋으세요? 뭐 이를테면 저는 구내식당에서 밥 먹는 얘기 쓰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럼 구내식당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 누구는 치즈를 굉장히 좋아해서 저는 치즈 얘기 가지고 책 한 권 쓸 수 있을 것 같아요라고 하면 치즈 얘기만 쓰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테마, 음식이라는 테마로 크게 묶일 수는 있지만 저자 한 명에게 굉장히 세세한, 자세한 특정한 분야의 이야기를 맡긴다라고 할 때에도 시리즈라는 방식을 사용해서 요즘에는 많이 책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떤 시리즈들이 있는지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무튼 시리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뭐 아무튼 시리즈에는 책이 굉장히 많던데요. 일단 이렇게 에세이가 시리즈로 묶인다라고 했을 때 한국에서 에세이 시리즈가 많아지게 된 가장 결정적인 계기라고 하면 뭐 지금 말씀드리는 아무튼 시리즈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리즈는 생각만 해도 좋은 설레는 피난처가 되는 당신에게는 그런 한 가지가 있나요? 라고 하는 질문에서 시작하는 시리즈입니다. 개성 있는 저자, 매력적인 주제가 어우러진 에세이 시리즈입니다. 보통 시리즈는 출판사 한 곳에서 기획합니다. 근데 이 아무튼 시리즈가 당시에 주목받았던 이유들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출판사 세 곳이 연합해서 내요. 그래서 코난북스, 위고, 제철소 세 출판사가 같이 책을 내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은 확실하게 좋은 점이 있죠. 한 곳에서 낼 때보다 신간이 많습니다. 각각 계약한 작가들과의 책을 내는 거니까 뭐 1년에 뭐 3권, 5권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시리즈 책이 쌓여있다. 지금까지 뭐 74권 정도가 나왔거든요. 74권이니까 꽤 많은 책인데 이게 2018년부터 나왔으니까 굉장히 빠른 속도로 신간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사투리, 영양제, 명언, 뉴욕, 망원동, 라디오, 헌책, 요가, 서핑, 잠수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농담도 했냐면 뭐 이런 것도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약간 사람들이 농담으로 양말 나오지 않을까? 나왔고요. 스웨터 나오지 않을까? 나왔고요.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주제든지 나 여기에 좀 집착하고 있어라는 생각이 드는 그러니까 집착이라고도 할 수 있고 좋아한다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 누구나 그런 게 조금씩 있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한번 책 한 권 써보실래요? 같은 식의 기획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저자 이름도 중요하지만 이 아이템이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라디오 듣기 좋아하시는 분은 아무튼 라디오라고 하는 이거 아마 라디오 작가 하시던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나 라디오 좋아하는데라고 하면 작가 누군지 몰라도 일단 한번 읽어볼까? 라고 접근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굉장히 가볍고 작고 잘 읽히는 시리즈입니다. 그러니까 방대한 주제들을 다 다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맞습니다. 그 가운데서 한 권을 소개를 좀 해주세요. 예, 다드레기 작가의 아무튼 사투리라고 하는 책입니다. 사투리 이거 가지고 책 한 권 무슨 얘기에 쓸 수 있을까 싶잖아요. 근데 혹시 그 SNS 같은 데서 영상으로 그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아니요. 한번 나중에 방송 끝나고 찾아보세요. 네.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라는 문장을 써서 지금 제가 읽었잖아요. 이거 아마 서울말씨 쓰시는 분들은 읽어보라고 하면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읽을 거예요. 이렇게 톤 없이 아마 보통 이렇게 읽죠. 이거를 이제 경상도 분들께 이거 한번 읽어볼래라고 글을 주잖아요. 그러면 이거 어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읽거든요. 말처럼 이 내용처럼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막 전화로도 해보고 영상으로도 만들고 이게 굉장히 좀 인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은 이렇게 우리가 한국말 다 똑같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다드레기라고 하는 작가님이 부산에서 나고 자라서 순천을 거쳐서 광주에 정착해서 살고 계시는 그런 만화가 분입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경상도와 전라도를 아우러서 사투리를 이제 경험해 봤잖아요. 그리고 자기 언니인가는
그 경상도에 계속 살고 계세요. 또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이 언어 습관의 차이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다양하게 담고 있는데 그래서 벌써 뭐 제목부터 느껴지시겠지만 약간 유머러스한 데가 있고요. 그리고 이 책의 부제가 이겁니다. 서울 사람들은 이거 어떻게 읽어요? 라고 하는 질문인데요. 굉장히 유머러스하게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이야기고요. 그리고 이제 이 책에 나오는 얘기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언니야 이렇게 부르는 게 굉장히 좀 특별한 어떤 뉘앙스, 그냥 언니 이렇게 부르는 건 좀 다르다는 거예요. 이 경상도의 언니야라고 부르는 거는. 그래서 이것과 비슷하게 오빠야라는 말도 친남매라든가 아니면 반말을 틀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사이에서 쓰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상도 여학생으로 자기가 생각을 했을 때 나는 오빠야라고 불러주는 게 참 귀엽더라라는 말을 들으면 정말 너무 느끼하게 생각이 되고 야가 내를 언제부터 알았다고 앵기노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이 사실은 말만 다른 게 아니라 문화도 다르고 그게 같이 엮여 있는 거기 때문에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나무팀 라디오, 저 라디오 좋아하는데요. 진짜 관심이 가네요. 읽어봐야겠어요. 라고 김소정님이 보내주셨네요. 네, 재밌게 읽으실 거예요. 네. 또 어떤 시리즈들이 있는지 본격적으로 살펴볼까요? 예, 다음으로 이야기할 시리즈는 아까 제가 도입부에 잠깐 언급했던 띵 시리즈입니다. 띵 시리즈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함께 좋아하고 싶은 마음이라는 캐치프레이즈 아래 계속되어 온 음식 이야기를 담고 있고요. 정말 음식 이야기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시리즈는 2020년에 시작이 됐고요. 해장 음식, 치즈, 아이스크림, 떡볶이, 라면, 고등어, 카레, 바게트, 평양냉면, 병원밥. 병원밥이요? 그렇죠. 허거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 아마 다들 음식 얘기 뭐 하나 정해서 한번 써보실래요라고 하면 다 쓰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예요. 내가 이걸 너무 좋아해서 쓰고 싶기도 하고 많이 먹어서 쓰고 싶기도 하고 또 먹기 싫어서 쓰고 싶기도 한 거죠. 병원밥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양가적인 더 이상 먹고 싶진 않지만 또 그걸 먹으면서 건강을 생각했던 그런 시간을 떠올리게 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해장 음식 같은 경우는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해장 음식 가지고 다 좋아하는 스타일이 있습니다. 뼈 해장국 드시는 분 계시고 선지 해장국 드시는 분 계시고 콩나물 해장국 드시는 분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주제마다 일단 해장 음식은 당연히 술 좋아하는 분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치즈 이야기는 또 이렇게 약간 프랑스 요리 이런 거 즐기시는 분이 썼고 이렇기 때문에 역시 내가 좋아하는 메뉴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 당연히 떡볶이 이야기 같은 경우는 떡볶이 많이 먹은 사람이 서울에 이 떡볶이 맛있어요 같은 이야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게 보실 수 있죠. 먹을 거 한 가지만 가지고 할 이야기가 그렇게 많을까 싶기도 한데요. 이 중에서 한 권을 좀 골라서 소개해 주세요. 네, 제가 이거는 아마 제 직업 때문에 관심 있게 본 것 같은데요. 염승숙, 윤고은 두 작가가 함께 쓴 소설가의 마감식이라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소설가 두 명이 자기가 마감할 때 먹는 음식 얘기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뭐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시는 것도 중요하단 말이에요. 아마 원고 마감뿐이 아니라 모든 급하게 일할 게 있는 분들은 다들 아마 커피와 차 종류를 굉장히 많이 드시게 될 텐데요.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거나 뜨거운 마실 것이 담긴 잔을 손에 쥐는 행위만으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다. 차를 마시는 건 그래서 소설을 쓰는 과정과도 비슷하다. 차를 고르고 다구를 꺼내고 차를 우리고 마시는 모든 단계가 구상, 예열, 집필, 완성이라는 소설 쓰기의 상황과 비슷하게 닮아 있는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또 시리즈라고 하면 책 표지에도 좀 통일성을 주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좀 돋보이는 시리즈가 또 있다면서요. 시간의 흐름에서 출간한 말들의 흐름 시리즈가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그 표지 디자인을 이제 영단어를 굉장히 크게 페이지 가득 채워서 색깔을 인상적으로 각 권마다 다르게 주는 시리즈인데요. 시리즈 책의 제목이 꼬리물기를 하는 것처럼 이어진다는 점도 이 시리즈의 굉장히 독특한 점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영화와 시, 다음 거는 시와 산책, 다음 거는 산책과 연애, 그 다음에는 연애와 술, 그 다음에는 술과 농담, 농담과 그림자, 그림자와 새벽, 새벽과 음악, 이런 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앞에 책을 읽은 사람은 이 다음에 요 단어 가지고, 그러니까 단어가 같이 겹치는 게 있는데 작가마다 완전 다른 방식으로 소화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을 느낄 수 있는 시리즈라는 점에서 굉장히 좀 인상적인 그런 시리즈고요. 제목도 제목이고 작가들이 시인분들도 많고 뭐 소설가분도 계시고 이제 그러면서 굉장히 글 읽는 맛이 좋은 시리즈라고 많은 분들이 좋아하신 그런 시리즈입니다. 네, 말들의 흐름, 이 시리즈 다 재밌을 것 같긴 한데 한 권을 골라서 얘기한다면 어떤 책이 좋을까요? 제가 아까 왜 신인 작가라서 잘 모르는 작가여도 시리즈에 있으면서 이렇게 확 주목받는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아마 그 대표적인 사례가 말들의 흐름 시리즈에서 중간에 있는 시와 산책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한정원 작가님이 썼고, 한정원 작가님 원래 시인이에요. 근데 이제 시인인데 그렇게까지 잘 알려지진 않았으나 이 시와 산책이라는 산문집이 굉장히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 책 이후에 지금은 뭐 산문집도 내시고 뭐 시집도 내시고 이렇게 쭉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뭐 이미 겨울은 끝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책에는 그 겨울 분위기를 담은 산문들이 굉장히 많이 실려 있고요. 그리고 뭐 글 읽기를 좋아하고 글 쓰기도 좋아하고 그리고 어떤 자연의 변화에 민감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 관심이 있고 이제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정말 차분하게 이렇게 들려주는 책이어서 그야말로 기나긴 겨울밤에 누가 들려주는 이야기 이렇게 귀 기울여 듣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아마 그런 느낌 때문에 한정원 작가님 산문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 이 말들의 흐름 시리즈에서 시와 산책이라는 책 자체가 굉장히 큰 사랑을 받기도 했습니다. 특정한 테마를 두고 시리즈를 묶기도 하지만 그렇지 않은 에세이 시리즈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네.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리즈가 많잖아요. 지금 제가 벌써 힌트 드린 것만 해도 뭐 어떻게 엮어서 쓸 수 있는 주제어는 다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소개를 드릴 메일과 영원이라고 하는 시리즈는 좀 약간 특이한데요. 이거 기본적으로는 뭐라고 할까요? 글쓰기를 업으로 하는 사람이 매일의 일상을 글감으로 끌어올리는 매일의 작업을 담기도 하고 또 자기가 쓰는 분야의 글에 대한 상념을 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작가가 이야기하는 자기 일상과 글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떤 작업 어떻게 하고 있나라는 것도 있지만 이 시리즈에서 첫 번째 책이 일기시대라는 책이에요. 문보영 시인이 쓴 에세이거든요. 네. 제목이 일기시대잖아요. 네. 일기는 어떤 글인가요? 일기 혼자 보라고 쓰는 글이거든요. 나 보려고 쓰는 글이고 아무도 보면 안 되는 글이죠. 기본적으로. 네. 가끔씩 엄마들이 보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도 안 본다고 생각하고 쓰는 그렇죠. 거죠. 네, 거기에 모든 얘기를 다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 문보영 시인의 일기시대가 나오던 시기 즈음에 한국에 약간 그 일기책 붐이 있었습니다. 이상한 얘기죠. 일기를 출간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죽은 다음에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출간하면 몰라도 일기를 그냥 내는 거예요. 근데 일기를 낸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가 요새 뭐 하고 있는지,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누구 만났는지 같은 이야기들로 시작을 해서 다종다양하게 내가 요즘 무슨 글 쓰고 있는데 이게 잘 풀린다 안 풀린다 같은 이야기들 여러 가지 이야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 시리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네. 5944님, 이다의 북마크 듣고 있으니까 어느새 커피 한잔하면서 책 한 권 읽은 것 같아서 힐링이 됩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오늘은 시리즈로 나온 에세이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도 이다의 기자가 찍어놓은 북마크 공유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점심 식사하셨나요? 오늘 먹은 점심 한 끼, 그 안에 담긴 구구절절한 역사까지 맛보고 가시죠. 흥미진진 음식 역사 한 끼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음식평론가 이용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어떤 얘기 해볼까요? 아, 네, 저 아나운서님 네. 어린 시절에는 바나나가 귀했던가요? 저는 그 정도 세대는 아닌데요. 제가 유치원에 다닐 때는 바나나가 정말 귀했습니다. 네. 얼마나 귀했냐면은요. 유치원을 다녔는데 사실 이때 유치원조차도 약간 선택받아야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형은 못 갔고 저만 갔는데요. 네. 유치원을 다니니까 이제 매달 한 번씩 생일 파티를 했어요. 근데 그 생일 파티마다 바나나가 1인당 3분의 1토막씩 나왔습니다. 뭐 다른 과자나 사탕도 있기는 있죠. 그렇지만 저는 바나나가 너무 맛있었던 거예요. 네. 그 이제 노란 껍질을 벗겨서 입에 넣으면 달콤한 속살이 살살 녹는 느낌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어릴 때도 조금 덩치가 큰 편이었는데요. 이제 다른 아이들 바나나를 좀 뺏어 먹을 수는 없을까? 그렇게 이제 나쁜 생각을 하기도 할 정도로 좋아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때가 이제 1980년대로 막 접어들었던 때인데요. 뭐 당시만 하더라도 바나나는 정말 고급 수입 과일이었습니다. 이제 기억하기로 보통 가게에서는 팔지도 않았고요. 이제 종합병원 앞 과일 가게 같은 데서나 이제 문병할 때 환자 먹으라고 사가지고 가라고 팔고 그랬죠. 이제 기록을 좀 찾아보니까요. 당시 가격으로 바나나가 한 개당 1,000원이었는데요. 그때 도시노동자의 월 평균 소득이 40만 원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45년쯤 지난 요즘에 지금도 아직 바나나가 대략 한 개에 이제 1,000원 수준이니까 생각해 보시면 그때 정말 엄청나게 비싸긴 비쌌죠. 그렇지만 지금은 뭐 바나나 대중 과일이 됐죠. 그렇습니다. 요즘은 사실 바나나가 너무 흔하죠. 저처럼 이제 어릴 때 바나나가 정말 귀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이제 건강검진 꼬박꼬박 잘 받고 있느냐 뭐 이런 이야기나 듣습니다. 1991년 수입 제한 품목에서 풀린 뒤 바나나가 정말 온 국민이 즐기는 과일이 되었습니다. 2016년을 기점으로 가격이 20에서 30% 정도 오르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앞서 말씀드렸듯 아직 한 개에 1,000원을 밑돌아서요. 여전히 부담이 아주 크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이제 단맛이 부드럽고 포만감도 적절히 주죠. 그래서 이제 한때 바나나 수입사가 밥 대신 먹는 과일이라는 식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역사를 보시면 우리처럼 이렇게 그 재배가 실질적으로 거의 안 되는 기후에 사는 나라에서도 이제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을 때까지 바나나를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졌었습니다. 뭐 요즘 굉장히 말이 많은 뭐 관세를 통한 무역 전쟁도 있었지만요. 진짜로 총을 쏘고 사람이 죽는 그런 전쟁 또한 벌어졌습니다. 그런 전쟁을 이제 3차까지 벌였고 아직도 뭐 완전히 마음을 놓을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 역사가 있었군요. 지금은 뭐 전 세계 어딜 가도 쉽게 볼 수 있는 과일이 바나나잖아요. 근데 어디서 처음 발견됐는지 기록이 있어요? 네, 바나나는 이제 우리와 엄청 멀지 않은 동남아시아, 특히 이제 파푸아뉴기니 같은 데서 비롯되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대략 7,000년쯤 전에 작물로서 재배를 시작했고요. 파푸아뉴기니의 쿠크숲에서 이렇게 재배를 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한편 동방 원정으로 유명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기원전 327년에 인도에서 바나나를 경험한 기록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뭐 중국에는 서기 200년경에 유입이 됐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거쳐서 곧 미대륙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두 가지 이제 바나나에 얽힌 재밌는 사실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바나나라는 이름 자체는 아프리카의 세네갈과 콩고 등에서 쓰는 월로프어에서 비롯되었다고 해요. 철자가 약간 다릅니다. 끝에 A가 하나 더 붙나 그런데요. 바나나라는 발음은 같고요. 이게 스페인과 포르투갈을 거쳐 영어로 바나나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껍질을 벗겨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바나나 말고요. 또 한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이름이 플랜테인인데요. 바나나와 똑같이 생겼습니다만 단맛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껍질도 잘 벗겨지지 않고요. 그래서 껍질째 썰어서 기름에 지지거나 튀기거나 이렇게 해서 먹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등에서 그야말로 이것이 밥 같은 탄수화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 미국에도 전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제 1870년 미국의 선주이자 사업가인 로렌조 다우베이커가 자신의 범선, 그러니까 당시에 이제 범선이 있던 시대였죠. 텔레그래프호로 카리브해의 자메이카에서 바나나를 싣고 보스턴에 상륙합니다. 그리고 팔았는데요. 무려 1000%, 그러니까 즉 10배의 이문을 남긴 거죠. 뭐 그때까지 미국인들이 먹어보지 못했던 맛인데다가 가격도 국내산 그 미국산 과일보다 훨씬 싸서 바나나가 엄청난 인기를 끌었습니다. 당시의 기록을 보면 1913년 기준 25센트, 뭐 대략 요즘 돈으로 9,000원쯤인데요. 이 돈으로 사과는 겨우 2개 살 수 있었지만 바나나는 12개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럼 예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초콜릿처럼 또 해외에다 농장을 지어서 대량 생산할 계획을 세웠겠어요. 네네. 이제 돈벌 궁리만 하는 사업가들이 야, 이거 재배지에 농장을 대규모로 만들어서 바나나를 키워 수입하면 떼돈을 벌겠구나. 그런 생각을 한 거죠. 당시 그러니까 1870년대 말 미국은 이미 농업에도 엄청난 산업화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중남미에 직접 진출해 대규모 농장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873년 미국의 철도 사업가인 헨리 마이그스와 그의 조카인 마이너 C 키스 두 사람이 코스타리카에 건설하는 철로 주변에 대규모 바나나 농장을 설립했습니다. 원래 그 철로를 건설하는 노동자들이 바나나를 이제 일하다가 즐겨 먹은 건데요. 이걸 이제 미국에 수입하면 돈이 될 거라는 감을 잡은 거죠. 그래서 미국의 남동부로 수출을 하게 되고 곧 중남미의 바나나 사업을 독점하게 됩니다. 이때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명칭까지 등장했다면서요. 네, 이 바나나 공화국이 뭐 한때 국내에도 진출했었던 미국 의류 브랜드 명칭인데요. 유래가 이렇습니다. 이제 미국이 개발이 덜 된 남미의 국가들의 진출에 철도나 항만 같은 사회 간접 자본을 직접 건설하면서까지 바나나를 산지에서 미국으로 가져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온두라스인데요. 가장 먼저 미국이 진출을 한 거죠. 정부로부터 땅을 증여받아서 철로를 깔아 바나나를 수출한 겁니다. 이렇게 미국의 자본이 저개발 국가에 침투하면서 말씀하신 바나나 공화국이라는 명칭이 등장을 했습니다. 네. 우리에게 고전인 마지막 잎새로 잘 알려진 소설가 오 헨리가 처음으로 고안해낸 용어인데요. 그는 원래 은행원이었는데 횡령 혐의로 지명수배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이제 온두라스로 피신을 해서 1897년 1월까지 수도인 테구시갈파에서 반년 정도 숨어 살았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양배추와 왕들이라는 소설을 썼는데요. 안추리아라는 가상의 국가를 설정해 온두라스의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말하자면 바나나 공화국, 즉 바나나를 구실로 침투한 미국의 자본이 사회 전반에 개입해 부패한 국가를 의미했죠. 중남미 국가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미국이 기업을 넘어서 이제 국가 차원에서 개입을 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 열악한 노동 조건 아래 바나나 생산을 위해 중남미 국민들을 착취한 겁니다. 네. 그래서 이들이 이제 노조 결성을 통해 환경 개선을 도모하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혁명을 통해 친기업적인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시도 또한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런 시도를 국가 차원에서 탄압을 합니다. 뭐 민병대는 물론이거니와 국가 정규군인 해병대 등을 동원해서 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친노동자 성향의 정부를 전복시키고 기업 친화적인 인물을 우두머리로 앉히기도 했죠. 이게 바로 본격적인 바나나 공화국의 시작입니다. 네, 미국이 이들 국가에서 바나나 농장만 운영한 건 아니었죠? 그렇습니다. 뭐 남미 일대가 기후를 감안하면 뭐 비단 바나나만 나오는 지역이 아니죠. 설탕의 원료인 사탕수수나 담배 등 부가가치가 높은 농작물들이 아주 경작이 잘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남미 중간에 잘록하게 들어가는 지역에 파나마 운하가 있잖아요. 근데 네. 이것이 이제 최근에도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미국의 기술력으로 완성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 파나마 운하 주변의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을 장악하려고 바나나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온두라스를 필두로 파나마, 니카라과, 멕시코, 아이티, 쿠바 등의 나라 등이 상대였죠. 이 바나나 전쟁은 어떻게 끝이 났어요? 이 바나나 전쟁은 1934년
결국 루즈벨트 대통령의 선린 외교로 일단락이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당시에 가장 먼저 중남미에 농장을 건설해서 이 주도권을 잡았었던 기업들이 오늘날도 여러분들이 그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유명한 브랜드들 있습니다. 바나나의 스티커가 막 붙어 나오죠. 파란 네. 스티커. 네네. 그런 유명한 브랜드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까지 150년 정도 되는 세월 동안 사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노동 환경이 좋을 수 없고요. 뭐 지나친 농약 사용 문제 등등이 지적을 받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이 바나나에 관세를 매기면서 무역 분쟁이 일어나기도 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바로 2차 바나나 전쟁인데요. 1975년 2월 당시 유럽 공동체, 그러니까 유럽연합의 전신이죠. 이들이 아프리카 카리브 태평양 제국연합 ACP와 롬의 조약을 맺습니다. 옛 유럽 식민지 46개국의 무역 특혜를 보장하는 내용이었고요. 그 가운데에 바나나의 무관세 수입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17년 뒤인 1992년 이제 유럽연합이 출범되었고 수입되는 바나나의 일부에 관세를 매기기로 결정을 합니다. 당시 유럽은 매년 25억 톤 이상의 바나나를 소비했는데요. 네. 75% 이상이 라틴 아메리카산이었습니다. 말하자면 라틴 아메리카에서 엄청난 바나나가 유럽으로 수출되는 상황인데 이들은 ACP 소속이 아니다 보니 관세를 부담해야만 했던 거죠. 근데 이들 나라의 바나나 생산은 앞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미국이 꽉 잡고 있는 현실이니까 그 관세를 내야 하는 불이익이 바로 미국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제 1993년 콜롬비아와 과테말라 등 남미 5개국이 미국 다국적 기업을 등에 업고 세계무역기구 WTO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럼 그때도 보복 관세 얘기가 있었겠어요? 네, 요즘 뭐 아주 뉴스로 떠들썩한 보복 관세가 매겨졌습니다. 1999년 3월의 이야기인데요. 미국이 영국산 린넨, 프랑스산 치즈, 덴마크산 햄 등 유럽산 물품 14개 품목에 100%의 보복 관세를 부과했습니다. 바나나로 시작된 무역 분쟁은 결론이 어떻게 났나요? 이게 좀 길고 복잡하게 끌다가 비교적 최근에 해결이 났습니다. 세계무역기구가 1999년 4월 7일 유럽연합의 ACP 바나나 무관세 특혜와 미국의 보복관세를 동시에 철회하라고 결정을 했지만 분쟁은 잦아들지 않았습니다. 유럽은 이제 우회 조치를 통해서 ACP를 도왔고요. 미국은 그에 또 상응하는 보복 조치를 한 거죠. 심지어 이게 무역 외의 분야까지 조금 치졸하게 퍼져버립니다. 이를테면 유럽이 환경보호를 명목으로 미국 노후 항공기의 영공 통과를 금지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미국이 당시 또 최첨단이었던 유럽의 초음속 여객기 콩코드라고 있었습니다. 네. 파리에서 뭐 뉴욕까지 8시간 이 미국 내 취항을 금지시켜버렸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또 유럽이 보복을 한다고 미국산 호르몬 쇠고기 수입을 금지시켰죠. 이제 결국 이 모든 분쟁이 2009년에 막을 내리긴 합니다. 유럽연합이 라틴 아메리카산 바나나의 관세 인하에 합의했고요. 2012년 11월에는 유럽과 미국 양측이 WTO에 제소한 분쟁 8건을 일괄 타결하면서 완전히 매듭이 지어졌습니다. 세계 2차 대전 이후 최대 규모의 최장기 무역 전쟁이었죠. 바나나가 인류 역사에 아주 깊이 뿌리를 내린 과일이었네요. 그런데 이 바나나가 멸종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3차 바나나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바나나와 인류가 병충해와 벌이는 일종의 생존 투쟁입니다. 바나나도 병충해에 취약한데요. 특히 파나마병에 치명적입니다. 1980년대에 페루의 파나마에서 처음 발견돼 이름이 이렇게 붙었는데요. 포자가 바나나 나무의 뿌리부터 잠식을 시작하는 곰팡이입니다. 나무가 결국 말라 죽게 되죠. 이 파나마병 때문에 바나나의 지평이 확 바뀌어버립니다. 원래 1960년대까지는 경장 및 유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품종이 그로스 미셸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품종이 파나마병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점차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캐번디시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 최선은 아니었습니다. 맛으로 볼 때는요. 근데 이제 파나마병에 잘 견디는 품종 가운데서는 그나마 맛이 좋아서 선택이 되기는 했는데요. 이마저도 이제 1993년에 처음 발견된 파나마병의 한 변이인 TR4에 취약하다는 사실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사실 종 다양성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병충해든지 나타나 캐번디시 종을 위협한다. 그럼 이제 이게 워낙에 이제 대다수이기 때문에 바나나가 거의 사라져버리는 위기도 겪을 수 있는 거죠. 벨기에의 루벤 카톨릭대 등에서 야생 바나나의 씨 및 서식지 보존 등의 시도를 통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기는 합니다. 이상 기후로 병충해 위험성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던데요. 그런데 바나나는 열대식물이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더 생산량이 많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후 변화가 사실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분야가 없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바나나도 지구의 온도가 더 올라가면 재배 지역이 되려 줄어들어서 생산량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연구를 통해서는 2080년까지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일대에서 최대 60%까지의 바나나 생산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도 합니다. 그럼 한반도 재배 환경 역시 바뀌고 있겠어요. 네, 사실 그 바나나가 1980년대까지는 제주도에서 재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에 저희 부모님도 놀러 가셨다가 바나나를 크게 한 상자 사오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게 우루과이 라운드 이후로 수입 개방이 되면서 사라졌다가요. 2006년도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원래는 사실 묘목도 남아있지 않았었는데요. 식물원에 관상용으로 남아있던 거를 제주도로 가져와 재배를 시작했고요. 병충해에 잘 견딜 수 있는 품종을 다각도로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한편 이제 제주도 말고도 육지에서도 바나나를 재배하고 있기는 합니다. 2016년 경남 산청에서 재배를 시작해서요. 2018년부터 출시되고 있는데요. 인터넷에서 산청 바나나를 검색해 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화요일 배송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월요일이니까 지금 이 방송 들으시고 서둘러 주문하시면 아마 내일 배송되는 걸로 수요일에 받아 드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바나나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바나나 맛있긴 한데 사두면 금세 검게 변해요. 그래서 한두 개는 다 먹지 못하고 버릴 때도 있거든요. 네네. 바나나 보관 꿀팁 뭐 이런 게 있을까요? 일단 이제 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일단 잘 고르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매대에서 노란색이 완연하게 도는 그런 바나나를 사시면 그 바나나 그 속의 전분이 당으로 많이 바뀌어 있어서 당장은 맛있지만 오래 두고 드시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윗부분 꼭지 부분에 풀색이 좀 남아있는 바나나를 사셔서 드시면서 껍질이 노란색으로 바뀌고 까만 점이 막 생기기 시작할 무렵에 드시면 가장 맛있습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그때 다 못 드셨는데 바나나가 좀 많이 남았다. 그러시면 이제 냉장 및 냉동 보관도 가능은 합니다. 꼭지 양쪽 끝을 잘라 냉장 보관하시면 껍질은 이제 검게 변하긴 해요. 하지만 며칠 더 그 상태로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뭐 이거보다 더 많이 남아서 이건 진짜 골치가 좀 아프시다 이러시면 아예 껍질을 다 벗겨버리시고 바나나 과육만 지퍼백에 담아서 냉동 보관을 하시면 되는데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바나나가 녹으면서 곤죽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그냥 드시기는 조금 어렵고 스무디 혹은 쉐이크라고 하죠. 이런 거 드실 때 한두 개씩 넣으시거나 바나나빵 같은 걸 만들 때 쓰시면 좋습니다. 네, 한 끼 실록 이용재 음식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바일 치킨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스탠딩 에그의 숲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